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는 국제경제학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교재는 김신혜 교수님 책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 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을 많이 보긴 해요. 많이 보는 책이어서 보통 이제 국제경제학 가장 유명한 책이 김신혜 교수님 책하고, 그 다음에 김인준 교수님 책 요 두 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중에서 많이 본 책이 그 폴 크루그만 책, 요 세 개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보통 없으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권이나 이제 두 권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대부분 요 두 개를 많이 보는데, 지금 책 제목이 이제 국제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과 과정에서는 이제 국제경제학 요 한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두 개 나눠서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따로 있거든요, 국제무역 책이. 요거 한 권 따로. 그 다음에 국제금융책을 또 따로.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행시재경직이나 뭐 외견 준비하신 분들이 국제무역, 국제금융을 따로따로 봤어요. 한 권씩 따로따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중 교재 보시면 국제무역 따로 있고요, 국제금융책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시는 건데, 보통 이제 요거를 1단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역과 금융 파트 중에서,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책에서 여기에 없는 것들 내용 중에서 좀 깊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요. 여기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를 또 이제 보셔가지고 모든 노점을 다 체크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예전과 좀 많이 바뀐 게, 지금 시험 과정이 거의 1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다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뭐 시험 보통 이제 1차 시험 붙고 나서 내년도까지 유예가 되는 경우, 보통 이제 2년 준비를 보통 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시간 제한이 안 되니까 보통 국제경제 한 권 가지고 대부분 다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달달달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차순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별도 책 중에서 국제무역에서 여기에 없는 것들 체크해서 거기에만 이제 복사를 해서 따로 공부하시는데, 보통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도 보면 국제금융책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이 국제금융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요분 책에서 국제경제학 책이 따로 있고 국제금융책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김신혜 교수님 책은 국제경제 요 한 권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 선택을 좀 가장 기본인데, 일단 이 책을 좀 요즘에 많이 보니까 이 책을 좀 찬찬히 좀 다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저희 수업은 12회 수업이긴 한데, 국제경제학에서 김인희 교수님 책에서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복사나 프린트로 해서 같이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한 권을 수업 들으면서 김인희 교수 책에 있는 것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오시고, 일단 미리 앞으로 예습해올 땐 저희가 12회니까요. 2장씩을 좀 미리 예습을 해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뭐 1, 2장 했으면 뭐 토요일 날은 3, 4장. 예를 들면. 미리 예습을 좀 하실 분들은. 그래서 미리 2장씩을 좀 미리 읽고 오시면 좋고, 책 자체가 혼자 읽어도 좀 부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요즘 많이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때 대부분 봤던 책은 김인준 교수님 책이에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이분 책보다는 이 책이 워낙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왜 어렵냐면 수식이 많아요, 이 교재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를 많이 보는 게 서로 보완 관계 좀 해당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당장 이제 시험 급하신 분들은 그냥 요 책만 달달달 하시고, 대신 2회독 이상을 하셔야 돼, 항상 원칙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예습을 하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하시게 되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재 편마다 있는 연습 문제들 있잖아요. 그 연습 문제도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항상 문제 푸는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어차피 이론 수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프린트로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파트에 있는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랑 해설 같이 해서 내용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 수업은 제가 진행 못해요. 어차피 저희는 제 이론밖에 지금 타이트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일단 이 수업 따라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목표는 1, 2장까지. 근데 좀 약간 내용이 어렵거나 내용이 추가되면 이제 한 장 정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획 잡고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1장부터 내용 갈게요. 자, 1페이지에는 이제 1장 파트는 그냥 개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는 도중에서 용어들, 국제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1절, 왜 국제경제를 공부하는가라고 나오죠? 요즘 신문기사 보세요. 그럼 요즘 신문기사 보시면 이슈가 뭐예요? 국제경제 이슈가. 우리나라랑 관련되는 이슈는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전쟁하고 또 그 다음에 신흥국 관련된 이슈 요즘 많죠. 아르헨티나 요즘 얘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주가 폭락, 그 다음에 환율도 폭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충격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금리가 몇 프로래요? 걔네 금리 올렸어 놨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금리 올렸죠. 50%까지. 걔네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게 국제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과 직접적 관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은 교재도 보시면 신문도 보셔야 돼. 워낙 이제 국제경제 이슈는 신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보면 요즘 세계경제 이슈를 가지고도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좀 튼튼히 보시면 지금 공부한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꼭 보시고, 일단 이제 매경신문이 가장 좋아요.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국제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신문 보신 분도 알다시피 지금 2018년도니까 2008년도에 미국 금융이 터졌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10년 되는 해다. 그래서 뭐 이슈를 쭉 정리해놨거든요. 매경신문 쪽에서. 그래서 요즘 뭐 이슈 중에 양적 완화 종료. 그래서 양적 완화가 실제로 효과 있었냐 없었냐 뭐 그런 이슈들 쭉 정리한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대략 앞에 1, 2면에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읽으시면 좀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신문을 많이 보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 거 말고 연애면 말고 누구 이혼했다, 누구 결혼했다 이런 거 의미 없고 국제경제 이슈 관련된 거 잘 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제 2절 볼게요. 자, 세경제 구성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12,736달러 이상인 79개국을 고소득국가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GNI 배우셨잖아요. 국민총소득. 그래서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NI인데, 현재 저희 교재에서는 대략 이제 부자 국가들을 12,000달러 정도 기준을 잡고 있긴 한데요. 보통 선진국으로 기준 잡을 때는 대략 한 4만 달러 정도 넘어야 선진국으로 많이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대략 28,000달러 정도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고소득국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선진국이라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뭐 개도국이 뭐고 대략 이제 얼마 달러 이상 이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가볍게 좀 밑줄 치워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부자 국가들은 주로 이제 북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설명하기를 그 밑에 표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부자 나라들의 특징이 무역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액 비중도 높다라는 얘기를 좀 써놨고,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은 역시 무역액 비중이 0.5% 낮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실증 분석 가지고 지금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보시면 무역 의존도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무역 의존도는 다 높아요. 거기 이제 마지막 표가 GDP 중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보통 이거를 이제 무역 의존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의 마지막 보시면 무역 의존도가 부자 국가든 가난한 국가든 다 높아요. 둘 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역액이라고 정의하면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잖아요. 이렇게 합. 더하기 수입액. 그럼 한국은 지금 무역 의존도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몇 프로대? 퍼센트가. 그러니까 예전에, 네? 거기 이제 표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예전에 이제 MB 대통령 때에는 113%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수출도 많이 줄고 수입도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략 90% 초반이나 80%대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무역 의존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수출 수입이 다 줄면서.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마지막 줄에 95.9%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수출액도 줄고 수입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90% 초반, 80% 등 정도로 많이 줄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번에 세계화의 확대. 일단 첫째 줄에 보면 세계화를 정의해놨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를 세계화라고 해서, 보통 세계화를 이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는 두 개로 보시면 되죠. 일단 이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경우, 이 확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가들끼리 자본 이동이 확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세계화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70년대부터 1914년 전까지는 세계화가 확대가 되고 있다가 1914년도 이후에 세계화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해놔서, 그때 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 터졌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년대 대공황 터지면서 지금 요즘에 이슈되는 게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두 나라가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수입제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30년대 부과하는 관세율은 뭐예요? 30년대. 그러니까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그 당시에 발의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 자국 내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도 다 보복 관세를 그 당시 부과한 거죠. 그래서 무역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장기간 침체가 빠지게 된 게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략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무역이 축소가 되다가 45년도 이후에 이제 WTO도 등장하고 가트도 등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가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이제 역사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게 되면, 자, 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개방이 크게 확대된 이유를 써놨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첫째 80년대 후반 소련 해체와 동구 붕괴, 중국 개방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개방이 확대되었다라는 얘기 해놨고, 근데 둘째 보시면 수입 대치 정책을 실시하던 남미 국가들이 90년대 들어와서 수출 지향 정책으로 전환했죠. 근데 아시아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화가 확대된 거고, 그 다음에 5페이지 80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에서 95년도에 WTO 등장, 그래서 개방이 확대됐고 FTA에 따른 경제 통합이 확대되면서 무역 장벽이 많이 완화된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보시면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이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선진국과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운송비와 통신비가 하락하면서 무역과 교류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뭐 인터넷도 그게 하나의 역할을 한 거고, 예전보다 이제 교류하는데 비용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세계 각국 선진국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만들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위탁 가공하는 오프쇼어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프쇼어링하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반대말 뭐였어요? 반대말은 리쇼어링. 가끔 이제 오프쇼어링을 이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오프쇼어링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리쇼어링은 국내로 돌아오는 거. 이걸 리쇼어링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이제 반대 용어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한 국가의 경제 변동이 다른 국가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의 부작용의 하나가 다른 나라 경제의 어떤 상황이 자국 내로 파급된 효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 동조화라고 하잖아요. 동조화. 그래서 커플링. 그 다음에 역시 반대말은 탈동조화. 이건 디커플링.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 지금 가장 크게 영향받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나 그런 상황이 한국으로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 알다시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니까 더 크게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림 1-1에 보시게 되면 남미 외채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서 세계 무역이 잠깐씩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살짝 봐주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자, 3번 세경제 특징 써놨죠. 1번 지역별 무역 비중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밑에 표와 또 관련있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그냥 잠깐 읽어보시면 끝에 지역별 무역 비중을 보면 유럽의 비중이 36.8%로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 북미, 세 지역이 세계 무역 80%대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밑에 써놨죠.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역 내에서 무역 비중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밑에 써놨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달러 보시면 이제 지역 내 무역 비중을 보면 유럽 내 이제 거래 비중이 68%대, 다음 아시아, 북미 써놓으면서 밑에 줄에 그 이유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속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경제 통합체, 뭐 있어요? 나프타라든지 EU라든지 아세안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 내에서 활발하게 지금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지역별 무역 비중하고 지역 내 무역 비중 이렇게 나눠서 표에 넣어놨고, 일단 이제 북미, 남미 하나 묶어서 알다시피 이제 미주 지역 보시면 되고,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지역별 무역 비중이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가 크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도 국가들끼리 무역 비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산업별 무역 비중을 해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품별, 산업별 내용을 다 써놨어요. 일단 이제 밑에 표만 보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알다시피 이제 예전보다는 농업 비중이 줄고 있고, 광업도 비중이 줄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서비스업도 비중이 지금 높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 놨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재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가장 이제 기본이 공산품, 농산물, 요거를 이제 많이 비교할 거고,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들끼리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걸 교역제라고 하죠. 교역제. 그 다음에 농산물도 역시 교역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쪽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보통 이걸 비교역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 제품별 특징들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을 퍼센트로 쭉 써놨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통합의 확대. 일단 가장 기본은 예전에 이제 가트라는 게 있었죠, 가트. 그래서 가트는 이제 국제무역협정이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1995년도에 WTO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WTO는 이제 세계무역기구고, 얘네의 이념은 다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다자주의는 WTO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협상 테이블 모여서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WTO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라운드 또는 가장 마지막 이루어진 라운드가 DDA라고 하잖아요. 도하 개발 아젠다. 그래서 도하 개발 아젠다 그 이념 자체가 아직도 협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자주의에 반해서 FTA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FTA를 뭐라고 해요? 지역주의. 그래서 그걸 보통 RTA라고 하죠. 영화학적. 또는 양자주의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논점이 있죠. WTO가 실제로 가장 완벽한 이념인데 FTA는 WTO에 대해서 반하는 이념이냐, 아니면 WTO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냐. 그래서 두 개는 상충하냐, 두 개는 보완적이냐, 이런 논점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통합에 대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 확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FTA에서 2004년도 칠레와 FTA 체결하면서 스타트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FTA 체결이 좀 미진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는 FTA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호 대통령 때 FT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은 약간 미진한 상태고, 요즘에 뭐 FTA는 양자주의보다는 메가 FTA에 대한 이슈가 많죠. 그래서 두 나라가 FTA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끼리 한 번에 FTA 하는 거고, 그 저번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FTA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한태평양 경제협력체였는데, 미국이 지금 탈퇴하면서 약간 이제 흔들리면서 뭐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메가 FTA를 체결하자, 뭐 RCEP인가? 그것도 뭐 얘기 나오고, 요즘에 이제 메가 FTA에 대한 이슈가 이제 봤습니다. 자, 하여튼 나중에 이제 경제통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배우실 거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용어죠, 용어.
일단 이제 직접 투자는 영어로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한국하고 뭐 미국 있다 해봐요. 그럼 한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 있죠. 보통 이제 나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FDI, 외국 직접 투자라고 정의하면서 한국 나가니까 아웃워드 라는 개념 쓰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인워드 하면서 IFDI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앞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쓰면 이제 FDI 되는데, 일단 이제 직접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 투자죠. 그래서 간접 투자는 저희 같은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 보시면 9페이지에 그 그림 바로 위에 영어로 FDI 보이실 거예요. FDI. FDI는 연도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는 크게 감소하는 등 변동폭이 크지만, 보통 이제 FDI는 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는 거고, 무역량은 변동이 크지 않다 해놓고 해외 직접 투자란이라고 정해놨죠.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란 외국에다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거를 해외 직접 투자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공장을 뭐하거나 건설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해외 직접 투자라고 정의하고, 반면 간접 투자는 주식과 채권을 사는 거죠. 구입하는 경우를 간접 투자. 근데 이제 알다시피 둘 다 뭐에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본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거나 세계 금융위기 터지게 되면 요 자본의 이동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9페이지 일단 세 번째 줄을 먼저 보시면, 90년 이후에 직접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도국에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자유가 확대되었고, 개도국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놨고, 해외 직접 투자는 대부분 선진국들끼리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는 수직적 통합, 보통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은 한국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 기업 입장에서 뭐 원료나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베트남 쪽에 아까 얘기한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립.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경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직적 통합 목적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해외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는 재화시장만이 아니라 요소시장에서도 국가 간 의존성이 예전보다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자,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를 써놨습니다. 일단 용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경상수지라고 해놨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반대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경상수지가 있고 자본수지 있는데 자본수지가 용어 바뀌었죠. 자본 및 금융 계정으로. 그래서 수지니까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거고, 재화 서비스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죠. 마찬가지로 자본 수지도 마찬가지. 자본의 수입에서 자본의 지출을 뺀 거를 자본 수지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화 서비스로 수입,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수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출. 그래서 재화 서비스 수출하고 지출은 수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자, 그래서 경상수지는 재화 서비스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값이 양이면 흑자.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 그래서 흑자와 적자 모두 안 좋은 거죠. 일단 흑자의 부작용 뭐예요? 흑자의 부작용은 일단 국내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달러가 많이 유입되니까 일단 그거에 따른 환율의 하락이 발생하고, 환율 떨어지면 수출이 위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원화로 바뀌죠. 그 원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남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흑자는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역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논점 배우겠지만 적자나 흑자 모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의 장점, 흑자의 단점, 적자의 장점, 적자의 단점 둘 다 있다. 그래서 적자의 일단 단점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 빚진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채가 증가할 거고, 보통 이제 외채가 증가하게 되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죠. 국가부도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이제 특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첫째, 한국의 경상수지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유가파동 얘기 나오고, 86년도, 89년도에는 삼저현상. 유가가 낮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일단 원유는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원유는 비탄력적. 맞아요? 항상 원유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유가가 내려간 게 저유가죠? 가격 내려간다 하더라도, 즉 수입제 가격이 하락을 해도 수입량은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증가하죠. 비탄력이니까. 그래서 수입량의 반응은 비탄력이죠. 그럼 수입액은 감소하죠. 그래서 수입이 감소하니까 유가 내려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만약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유가 내려가면 원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니까 그때는 적자 되는 게 맞죠. 근데 원유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수입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인 제품이다 보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금리의 특징. 금리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에 영향을 주죠. 지금 한국 지금 금리 몇 프로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금리, 정책금리 1.5%. 지금 미국은 1.75에서 2.0%.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가 높죠.
한국이 저금리죠. 미국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외환의 유출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한국에서 지금 돈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어디 시장에서? 주식시장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돈을 많이 들고 나가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고 이렇게. 그럼 환율 올라가면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순수출에도 영향을 도움으로 주죠. 그게 바로 저달러죠, 저달러. 저금리 저달러는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달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때 영향 준 게 그 당시 미국이 대일무역 적자였어요. 그 당시에. 대일무역 적자. 그래서 85년도 기억나시죠? 플라자 협정. 그래서 플라자 협정으로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했죠. 엔화를 뭐하고 강세로 해주고 달러를 약세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달러가 발생한 거지. 그 당시에 플라자 협정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도 대미무역 흑자였기 때문에 마르크화도 가치를 강세로 만들어주고 엔화도 가치로 만들어주면서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했죠. 85년도. 근데 보통 이제 나중에 국제금융 배우겠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기축통화에 신뢰성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달러 다시 강세를 요구한 게 95년도. 그걸 역플라자 협정이라고 다시 바꿔서 달러 가치를 올려달라고 다시 바꿨죠. 그러니까 약세도 안 좋고 강세도 안 좋고 하여튼 약강세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둘째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환율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보통 경상수지는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의 수출십인데 보통 수출십에 영향 주는 게 가격만 있어요? 제품의 품질도 있어요? 품질도 좋죠, 품질. 가격이 아무리 싸도 품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그 제화를 구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둘째, 환율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은 한국 경상수지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호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보면 프리미엄 전략 쓰잖아요, 얘들이. 고가로 해도 여전히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했고 현재 들어간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이미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도 요즘에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이제 둘째 특징이다 라고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셋째, 7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어 왔는데 왼쪽 표를 보시면 흑자, 그러니까 0보다 큰 그 위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됐다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연소 흑자예요. 지금 9월까지, 8월까지인가? 흑자. 몇 개월이냐면 한국이 지금 77개월이에요. 흑자가 아직도. 흑자. 그 몇 년이야 거의? 6년 넘었죠. 6년 넘게 계속 흑자인데 그래도 흑자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흑자. 그래서 우리나라 흑자는 문제점이 뭐 불황형 흑자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면 수출이 줄고 수입도 주는데 수출보다는 수입의 감소가 훨씬 더 크면 불황역자가 되는 거고 지금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대표적으로 지금 무역전쟁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수출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일단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의 어떤 특징이야? 내수경제 침체죠. 침체. 그죠? 한국의 지금 흑자는 바람직한 흑자가 아니다라고 많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예전에 일본의 특징이거든요. 90년대 이후. 일본도 장기 불황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도 엄청 흑자였는데 일본의 흑자도 불황의 흑자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한국의 지금 불황의 흑자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하고 또 뭐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하고 금리가 높아요, 낮아 한국이? 금리가 낮죠? 일본 지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가 아까 1.5%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현재 일본처럼 한국도 위험성이 크다라고 많이 할 때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불황의 흑자, 저출산 고령화, 뭐 저금리 그런 거 가지고 향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해서 하여튼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이나 안정적 직장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은 이유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통 경기가 호황이고 경기가 좋으면 대기업이 인기가 많은 거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안정적 직장 인기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도 공무원 수험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막 중국 뭐 공무원 시험 날짜 그때 사진 찍어 보니까 막 기차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나라 무역과 소득의 변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제 3절 이제 국제경제의 주요 주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나눠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학부 과정에서는 국제무역 한 학기, 국제금융 한 학기.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과정으로 보통 배워요. 학교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제 요 책으로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보통 교수님들 예전에 저도 대학교 강의 들어오면 설렁설렁 강의하죠. 이런 강의들. 열심히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수업 맞춰서 강의해야 되니까 지금 요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일단 이제 국제무역은 응용 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응용 미시 관련된 이제 미시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 약간 설명드리고 갈 거고, 일단 책을 기반으로 일단 최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기반으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일단 설명드릴 거고, 보통 이제 국제무역은 크게 두 개가 중요 논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국제무역론에 딱 보면 첫 번째, 무역의 패턴이 나오죠. 용어를 무역 패턴. 그래서 시험 볼 때 무역 패턴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럼 무역의 패턴은 뭐냐? 어느 나라가 어느 제품을 수출하고 어느 제품을 수입하냐. 그게 무역의 패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역의 패턴이라는 개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뭐를 배우냐면 이거를 일종의 무역 이론이라고 할 건데, 무역 이론에서 일단 배우는 게 첫 번째 무역 패턴을 배운단 말이에요. 무역 패턴. 이렇게. 무역 이론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비교 우의 결정 요인을 해놨고, 리카도 모형을 처음에 배울 거예요. 리카도 모형은 국가 간의 노동의 생산성 차이로 무역이 발생한다는 게 리카도 무역 이론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헥셔 오림 모형은 요소 부존도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무역 이론들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이런 것도 나왔죠. 밑에 세 번째 줄에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생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나 제품의 차별을 가정을 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를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따라서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책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역의 이익. 여기서 무역의 이익을 배운다. 그럼 결론 뭐예요?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그게 무역의 이익이죠. 그래서 자유무역 하는 경우는 예전에 미시경제 뭐랑 똑같아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에 의해서 소비자도 잉여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생산자도 잉여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무역하면 모두 다 이득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무역의 이익. 그러나 특정 계층은 뭐 할 수 있다? 피해 볼 수 있다. 그게 소득 분배 효과죠. 그래서 소득 분배는 특정 계층은 이득 보고 특정 계층은 손해 본다 라는 게 특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울 때 가장 많이 소득 분배 설명하는 게 노동자하고 자본가를 이제 비교하죠. 노동자, 자본가. 그러니까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냐 라는 걸 이제 주로 분석하는 게 소득 분배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보면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한테 이익을 준다. 그러나 구성 모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했고 그 구성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노동을 소유한 노동자, 자본 소유하는 자본가. 그래서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보냐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무역 이론은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고 어떤 집단이 손해를 보는가를 설명한다 라고 해놔서 보통 이익이 커요? 손해가 커요? 이익이 크죠? 그래야 국가 전체가 뭐하니까? 이득 보니까. 다시 어떤 계층이 이득을 이만큼 얻고 어떤 계층이 손해를 보니까 손해가 이득의 감소로 본다면 이렇게 발생할 때 이쪽이 더 커야 국가 전체가 이득을 보죠. 그럼 전제요건 뭐예요? 이득을 얻는 계층이 손해를 보는 계층한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도 남을 때 국가 전체가 이득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상의 원리라고 하잖아. 개념을. 원리. 그럼 보상의 원리는 실제적 보상이에요? 잠재적 보상이에요? 다시 한미 FTA 할 때 일단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득, 한국의 농민들은 피해.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이득이 농민들의 피해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 국가 전체는 이득 본다 라는 논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득을 농민들한테 뭐 할 때? 보상해준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실제적 보상이에요? 잠재적 보상이에요? 잠재적 보상이지. 실제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의 원리는 잠재적 보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 보상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실제적 보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미 FTA 때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농민한테 과연 얼마나 보상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의 오히려 피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제 보상의 원리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쓰죠. 이걸 비판할 때 하는 거예요. 무역이론 비판할 때 국가 전체는 이득을 보나 실제적 이득이 아니다. 왜? 잠재적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보다 무역이론. 그러니까 무역이론은 요 세 가지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무역의 패턴.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이득 보나 특정 계층은 피해 본다. 소득 분배. 그래서 시험 답 쓸 때 요거를 잘 기억해서 써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무역 정책론이죠.
그 4번이 무역정책이고, 보통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관세와 비관세잖아요. 이게. 세. 이게 가장 기본. 근데 5번째 경제통합과 국제협력은 요거와 별도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가게치면 이게 경제통합하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기구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점으로 볼 수 있죠. 뭐 WTO라든지 가트라든지 그런 거 배우는 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 자, 저희 교재는 국제금융 하면 국제수지부터 나오죠? 거기에. 그래서 국제수지론이라고 해요. 수지. 그럼 아까 국제수지 뭐예요? 뭐 플러스 뭐,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계정. 아까 이라고 했잖아요. 국제수지가. 그 국제수지 논점 뭐냐면 경제 변수. 각종 경제 변수가 국제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이 경제 변수에 일단 뭐가 있겠어요? 일단 지금 경상수지에 영향 주는 대표 환율 있을 거고 또 수입에 영향 주는 거 뭐예요? 수입에 영향 주는 거 국내 소득 또 한국의 수출에 영향 주는 거 환율 말고 또 외국의 소득, 미국 소득, 외국 소득도 영향 줄 거고 이런 거. 또 자본 및 금융은 자본의 이동이니까 이자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자율, 뭐 물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국제수지라고 하죠. 그 다음 배우실 게 뭐냐면 환율 이론이라고 해요. 환율. 그래서 환율의 결정, 어떻게 결정되냐? 환율 결정에 대해서 배우시고 환율 제도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실 게 개방경제하에서 모형을 배운다. 개방경제 모형. 이런 거 배운다. 그래서 거시경제 배울 때 우리 뭐 배웠어요? 거시 배울 때 배웠던 거? IS, LM, BP 모형. 그래서 이거를 먼델, 플레밍 모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 모형. 이런 거 배웠고. 또, 이제 배우실 게 좀, 이게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거든요. 일반 균형 분석 모형 배울 때는 DDA, AA 곡선 모형을 배울 때, 요건 이제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걸 또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배운다. 그래서 국제금융 첫째 국제수지 보시면 되고 뒤에 환율 나와 있고 환율줄 읽어보시면 거기 두 번 단락의 세 번째 줄에 73년도에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됐어요. 세계적으로. 73년도에. 그래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73년도 들어와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을 한 국제통화제도 뭐였어요? 킹스턴. 네, 킹스턴 체제였죠. 킹스턴. 그러니까 근본이하고 브레이트 체제는 고정환율 제도고 73년도가 킹스턴 체제 들어와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환율 변동이 이제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 다 보면 외환시장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개입하잖아요. 개입하니까 주로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역시 교재도 써놨고
보통 완벽한 변동 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는 거의 미국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변동 환율 제도의 경제학적 개념은 전혀 개입 안 하는 게 변동 환율 제도, 외환시장이. 근데 대부분 나라는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변동 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개방경제의 경제정책 비교는 아까 개방경제 모형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재정과 금융정책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아까 근본위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유로화에 대한 얘기 나오죠. 유로화 논점은 이제 최적통화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적통화지역. 근데 저희 교재는 그 내용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프린트로 한번 체크하실 거고 최적통화지역의 대표는 이제 유로화죠, 유로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나라들끼리 그러니까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공동통화 쏘자는 논의가 있잖아요. 그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논점. 그래서 어느 나라들이 공동통화를 쓸 때 이점이 있냐. 이걸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논점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금융위기. 그래서 금융위기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 나왔냐면 글로벌 불균형이 시험 나왔었고 거기서 논점이 불균형 개념. 그 다음에 금융위기의 사건 중에서 19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도 아까 얘기한 미국 금리 위기 뭐 이런 거 특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또 정리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1장 파트는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뒤에 배울 흐름들을 알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쉬었다가 이제 국제무역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